경기도 의회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2달 만에 통과시킨 가운데 논란이 됐던 도내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금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해 안에 3차 추경안을 추가로 제출한다는 건데 내년 본예산 심의와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더미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박병화가 떠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일제잔재 청산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걸음마 단계고 조례에 명시된 청산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반도체 중심 도시 조성에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2달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도내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금은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올해 안에 3차 추경안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더미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2차 추경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제출 69일 만입니다. 당초 9월 말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여러 차례 심의가 중단되면서 시간을 끈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금과 GTX 노선 연장을 위한 용역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테이 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민생과 교육 관련 핵심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도내 버스업계는 이번 달의 예정인 올해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지원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비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과정에 늘어난 대출금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이 겹치면서 이미 일부 업체에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지역 운수업계를 고려해 다음 달에 3차 추경을 진행해 내년 본예산과 함께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례 없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동시에 심의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석으로 남아있는 산하기관 기관장 청문회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GH공사는 물론 경기연구원과 복지재단 등 수장이 없는 산하기관이 12개에 달합니다. 도의회에선 관련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고 있어서 제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이 많고 규모가 큰 산하기관의 경우 내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기존 관례 등에 따라 우선 7개 기관에 후보자를 내정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수원과 용인 등 13개 도시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2005년형 이전 경유차는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차량이 경기도에 진입하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일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미카에 접속해 단속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차량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확대해 수원과 용인시 등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집중관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는 출입구 에어샤워나 공기청정기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13개 시군에 10억 원가량을 투입해 실정에 맞는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항만이나 공단, 공사장도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선 드론 촬영을 통해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 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관급 공사장에는 중장비 사용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50여 명의 감시 인력을 확보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박병화의 집 앞에 화성시민 500여 명이 모여 떠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박병화 퇴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집 앞이 화성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동참한 500여 명은 화성시를 떠나라며 목 놓아 외쳤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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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박병화가 화성시를 떠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박병화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화성 시민들은 박병화가 이주해온 지난달 31일부터 박병화의 집 앞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소한 연쇄 성범죄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지금처럼 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만 보장한다면 연쇄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확실하게 교화가 된 상태임을 증명하고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엔 정명근 화성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박병화 퇴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봉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아무도 안 나오시고 같이 참여를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를 갖다 정말 진실되게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병화의 퇴출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엔 18,000여 명이 동참했는데 다음 달 8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회부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예산 일부가 잘못 쓰였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선 데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를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겁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4.16 안산시민연대와 6.15 안산본부, 안산청년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50여 개 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를 향해 세월호와 안산 시민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를 종북 좌파,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예산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빠진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무조정실의 승인을 받은 뒤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동네 연극제와 마을 가꾸기, 동네 형 이모 맺기 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감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산 시민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회복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서범수 의원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잇따른 보도로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 시민사회는 표적 감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발견된다면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겠지만 시민사회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혐오의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 같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집중돼 있는 안산시에서는 공동체 회복 3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3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안산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로 공동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세월호 예산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이 되면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번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산이 높은 과제죠. 청산 진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해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보도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내 일제 흔적 지우기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판 설치 작업은 걸음마 단계고 조례에 명시된 청산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임세혁, 김효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수원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홍남파 동상입니다. 처음 동상이 세워졌을 때 설치된 안내판에는 수많은 가곡과 동요를 남긴 음악계의 선구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옆에 새로 설치된 또 다른 안내판을 보면 이 동상의 건립자와 건립 시기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홍남파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안내판은 경기도가 세워놓은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일제잔재 기념물 옆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일제잔재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수단으로서 안내판을 세우고 해당 기념물에 얽힌 친일 흔적 등을 알려 도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안내판은 몇 개나 설치됐을까? 현재까지 모두 10곳이 설치됐고 8곳이 설치 예정입니다. 도내에는 모두 161개의 일제 관련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11%만 해결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 설치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됩니다. 아직 143개의 일제잔재 기념물이 남아있지만 경기도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념물 관련 인물의 친일 행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곳이 많아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일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안내판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딱 친일 잔재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시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나뉘어서. 안내판 설치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2020년에 진행한 도내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사 연구가 이뤄졌는데 왜 기념물 관련 인물의 친일 행위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걸까요? 계속해서 김효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역을 맡아 진행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용역은 어떤 기념물이 있는지 찾고 목록화하는 1차 연구였다고 설명합니다. 찾아낸 기념물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는 2차 연구 용역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경기도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구축한 친일 문화잔재 아카이브 포털 서비스에는 기념물 사진이나 세부 설명이 빠져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기초조사인 것이지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사료화,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속 작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구가 중단된 건 경기도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엔 경기도가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의원과 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도내 청산 사업 전반에 관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위원회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내용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연구 용역을 비롯한 일제잔재 청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뭐 선언적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유조사를 해서 그런 잔재가 어떤 뭐 이 무형적인 거든 어떤 거든 다 확인이 됐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고.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제잔재 청산 사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거를 제가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책임자였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를 알 텐데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층 조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연 일제잔재 청산 의지가 있는 게 맞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46%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가 앞으로는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의 일제잔재 청산 사업 그 속도가 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집중 취재에 참여한 임세혁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도내 일제잔재 청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집중 취재 보도가 이제 처음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를 해왔는데, 네. 자, 이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내용이 이번 집중 취재의 포인트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일제잔재 청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3.1운동 100주년이나 광복 75주년처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감에서 나왔군요, 다시. 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안에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고 또 성과는 어떤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제로 일제잔재 청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의 5%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50년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역시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고 그렇다면 경기도의 추진 사항은 어떤지도 짚어보게 됐는데요. 일제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내용에 명시된 그 청산위원회를 여태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체 5%도 청산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다 하려면 50년 반세기가 더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이번 보도 내용에서 그 관련 조례에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결국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법령을 보면 그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경기도 의회 등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경기도가 싫든 좋든 구성을 했겠지만 지금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낮고 의지도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례에 어떻게 명시가 됐던지 간에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자,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 일제잔재 청산 사업과 관련해서 이쪽 관련 전문가들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일제잔재 청산 사업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시작이 됐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관심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앞으로 3년 뒤인 광복 80주년이 되면 또다시 반짝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식으로 계속 반복만 되고 결국 끝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속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화성 지역에서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 구간은 지하로, 화성 구간은 지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성 지역사회에서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황구지천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오산 용인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산 용인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9.5km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는데 화성시 구간만 지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그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못 지나오겠죠. 그러면 돌러 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생각을 해서 지하로 오겠죠. 지하로 오다가 왜 화성시에 와서는 지상으로 올라왔을까요? 지역에선 화성시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황구지천의 범람 문제. 고속도로가 황구지천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하천엔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위가 높아져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황구지천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도 넘쳐 차량 침수 피해 등을 남겼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화성시 안녕동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사이에 건설되는 데다 도로와 단지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성시도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화성시 구간 지하화를 공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그 화성시 구간이 지하화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성시 지역사회의 요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승인했지만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본인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 시행자가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는 그걸 검토합니다. 그럼 국토부에서도 전혀 관여하실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고요? 저기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이을 오산 용인고속도로는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내후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듯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소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지요. 군포시에서 터널 내 교통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같은 재난 훈련 상황이었지만 기관 관계자들만 참여하고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 사이를 잇는 금당터널. 터널 진입로에 멈춰서 있던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유조차가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119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됩니다. 10대 정도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빨리 와주세요.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부상자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터널 화재에 대비한 모의 안전훈련.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보완하여 오늘의 훈련이 단순히 훈련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현장 재난 대응 안전 훈련. 하지만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소방과 경찰, 시청 관계자들만 참여했을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사회적 경제 분야에 8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통합 브랜드인 착착착이 처음으로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8억 4천만 원 수준이던 지난해 대비 3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추석 때 완판을 기록한 선물 세트와 전용 온오프라인 매장이 실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력은 온라인이지만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내의 브랜드관과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 상품을 통해서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면서 경기도가 성장세에 있는 도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조직을 출범시키고 5년 동안 840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 슬로건인 기회의 경기를 가장 잘 구현할 분야라며 집중 육성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이 두 가지 가치에 딱 접점에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 원은 물론이고 기관 설립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원이 입주할 예정인 구 경기도청 청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주부터 관련 상임위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사회적 경제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시의 현재 인구는 23만여 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40%가 넘게 늘었습니다. 6개 행정동 가운데 신장동과 대원동 등 두 곳은 인구가 6만 명이 넘는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오산시가 해당 2개 행정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분동 추진 설명회. 오산시는 주민들에게 분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분동을 추진하는 곳은 대원동과 신장동 두 곳입니다. 지난달 기준 대원동 인구는 6만 4천여 명, 신장동은 6만여 명으로 두 개 동 모두 전국 2천여 개 동 가운데 인구수 20위권 내에 들고 행정 복지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과밀동에 과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공직자들은 행정 서비스가 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복지 또 제공을 제때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선 8기 시장되면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행정동이 나뉘어지면 주민센터가 추가로 개청돼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민원 대기 시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복지 담당 직원이 늘어나 더 많은 주민을 자주 살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산시는 주민들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명칭은 무엇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중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상반기에 임시청사를 개청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는 3조 2천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민생경제 회복과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내년 산림 규모로 3조 2,1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3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교통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797억 원 증가한 1조 794억 원을 편성했고, 다음으로 교통 물류 분야에 4,252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점 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 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지역화폐인 용인 와이페이 발행 지원 200억 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8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도로 개설과 확포장 1,499억 원,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와 554억 원, 고기 근린공원 조성 312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시는 인플레이션 압박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세입은 관내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세외 수입 증가 등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용인 특례시의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안산시는 올해보다 0.57% 늘어난 2조 20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수건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청년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대 등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동 초도 방문과 주민총회,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170여 건의 주민 수건 산업에 대해서는 517억 원의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영아 보육료 지원에 578억 원, 초중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239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162억 원, 번호 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소득 폐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청년 도시를 추구하는 안산시는 90억 원의 청년 기본소득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시장 직속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 벤처기금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복합 청년 지원센터 건립을 수립하고 청년자금 지원으로 안산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 건립과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GTX C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기자가 한다 세 번째 순서로 찾은 곳은 의왕 119 안전체험관입니다. 일상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곤 합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각종 사회 재난 상황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범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범계.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실제 열차 칸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만약 달리던 열차가 멈춰 섰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정작 탈출해야 할 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밑에 보면 이렇게 출입문 비상콕이 있습니다. 이 비상콕을 열고 지시한 대로 내리거나 돌려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이 안쪽 문과 스크린 도어까지 열고 나가면 성공이죠. 우선 1단계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구호용품 보관함을 찾아서 방독면을 찾아 쓰는 겁니다. 지금은 편의상 이 열차 칸 안에 방독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독 마스크인데요.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내부에 호흡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개를 안쪽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썼다면 구명조끼 끈을 당기듯 양쪽에 있는 것을 잡아당겨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하철만큼이나 생활에 밀접한 곳이 바로 승강기죠. 승강기에서 갑자기 멈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하실 겁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는데요. 호기롭게 한번 지하철 이 승강기를 타보고 재난 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힙니다. 잘 움직이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깜짝이야. 이럴 땐 비상 버튼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요. 네, 혹시 승강기 번호가 보이시나요? 승강기 번호가 뭐죠? 네, 그 승강기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그 버튼 위에 승강기 번호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 네네네네. 승강기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2054에 831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인데도 상당히 지금 좀 놀랐는데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빠른 구조로 이제 문이 열리는데 7자리 번호를 꼭 잊지 말고 비상 버튼과 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깜짝아. 사이렌이 울렸어요. 사이렌이 울렸으니까 이제 이 비상 문은 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가 매우 어둡고요. 나오자마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에 시뻘건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벌써 연기도 나오고요.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진짜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연기를 헤치고 가보는데 밑에 보면 땅이 올라와 있고요. 연기 속에 이렇게 건물 잔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입과 코를 막고 땅바닥에 붙어서 가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여기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깜짝아. 어머머머. 이거는 제가 문을 잘못 열었어요. 이게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 문이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다는 건 이 안쪽에 불이 모두 탔을 때 제가 문을 열므로써 작은 산소와 만나서 이 방이 폭발한 건데 실제 상황이었다면 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런 문고리가 따뜻한 곳은 열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비상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계속 어둡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실제로 제대로 된 비상문인 것 같네요. 제가 비상구를 제대로 찾아서 나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의외로 안전과 생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곤 합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평소에 관심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관심의 시작, 119 안전센터에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권예솔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를 가서 깨워봐야 돼요. 저기요, 절대 안 일어나겠죠? 짜증이 나서 일어날 만큼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도 뜨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19 신고를 요청하세요. 거기 빨간 모자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반드시 꼭 당신이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한 말투로 말이죠. 나도 이제 한숨 돌리면서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얼굴, 가슴, 배, 가슴, 얼굴 순으로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면 오케이, 이 사람은 지금 심장마비 환자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으로 갈 때까지 환자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얼른, 이거 공식입니다. 잘 외우세요. 깨웠는데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얼른 환자의 옷을 열고 가슴 가운데 심장이 위치한 가슴뼈의 하부 2분의 1 지점 여기에요. 여기를 두 손을 쫙 펴고 수직으로 펴서 손바닥 통통한 부분으로 눌러줄 거예요. 1분에 120회의 속도, 가슴이 5cm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깊고 강하고 빠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0번을 눌러주는데 그 다음에 인공호흡 2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감염의 우려가 걱정된다면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슴 압박을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요? 119가 올 때까지 합니다. 또 우리 이거 왜 하죠? 환자가 살아날 때까지 하면 되겠죠? 자, 119한테 환자를 인계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개인 위생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서 PCR 검사도 받도록 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말 그대로 잘 뛰다가 멈춰버린 심장과 폐를 다시 살리는 기술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면 몸의 혈액순환이 멈추고 또 그 피 속의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산소에 예민한 우리의 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4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장이 멈춘 환자를 발견한 누군가가 그 사람의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즉시 밖에서 가슴을 압박해서 심장이 멈추기 전과 똑같이 혈액순환을 발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안전입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환자한테 다가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내가 빨리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119에 신고 전화를 하시면 상황실 대원이 영상통화로 화면을 전환해서 환자의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영상으로 지도해 주기도 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것도 119 상황실의 영상통화 지도를 받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자, 쓰러진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가슴 압박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멈춘 심장을 본격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눌러서 혈액순환을 발생시키는 단계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기 전에 원래 일하던 만큼 우리가 똑같이 밖에서 눌러줄 거예요. 1분당 120번의 속도니까 1초에 2번씩, 그리고 가슴을 5cm 깊이로 한 번 누르면 심장이 한 번 수축해서 혈액을 80mm 몸으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순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눌렀던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완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또는 119가 현장으로 도착할 때까지요. 체중 25kg 미만의 소아는 한 손으로 4cm에서 5cm 가슴을 눌러주면 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두 손가락으로 환자의 가슴을 눌러줍니다. 1초당 2번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꼭 실습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